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긍정적 고용 지표에 지수별로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호조와 실업률 하락에 은행주와 경기 민감주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지난 6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네, 1.1%대까지 하락했던 10년물 국채금리는 1.3%대까지 급등했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와 달러 강세에 유가와 골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선물의 왕 마스터님으로부터 채권과 금리에 관련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가 이어지고 있죠. 네,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채널 고정 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론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이론에 이어서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내용 중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스캔을 해주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면요. 노란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마지막 즈음에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을 함께 생방송 중에 해결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 많이 질문을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회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터님 원래 수요일부터 뵙다가 월요일부터 뵙니까 더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들 또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네, 집중 그렇죠. 좀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인사 한번 드리고요. 회왕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또 시장 흐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나날이 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잘 나간다기보다 돈이 갈 데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표현은 좀 돈이 갈 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영래포라고 표현이 있어요. 영래포가 무슨 뜻이냐면은 FOMC에서 돈을 찍어내는 상황인데 FOMC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무슨 뜻이냐? 지금 돈이 돌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돈이 돌 데가 없는 상황일수록 증시에 돈이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 돈은 배당받길 원하니까. 오늘 채권 교육의 마지막이 이어질 거예요. 오늘 보시는 분들은 정말 심도 깊은 실전 사례를 볼 건데 금요일 날 이슈가 터졌죠. 올 게 왔습니다. 올 게 왔어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리지만은 해외 선물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에 대한 이해만 가진다면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채권으로 실전 사례로 보는 지금 증시별 달러 그리고 골드 아우러서 한 번에 다 볼 겁니다. 아우러서 실전 사례예요.
오늘 재밌을 거예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증시가 다시 신고점이 갱신할까요를 먼저 언급드리자면은 신고점 갱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가지도록 실전 사례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채권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죠. 국채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국채에 대한 시장별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실전, 내용, 채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흐르는데 증시별, 달러별, 금값 어떤 변동 추이를 가질지 모두 한 번에 설명드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마스터님의 또 강의를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외신 기사 살펴보고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9분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빨라지면서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고용 서프라이즈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1677.9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네, 5일이 델타 변이 확산에 강달러 탓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가 미 고용 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에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는 이제 마스터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모든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와 관련된 외신 기사입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단순히 테이퍼링이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는 기사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 CNBC의 탑 기사에서 다른 시각의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목은 Strong Jobs Report is not a game changer for Fed policy, Wells Fargo suggests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웰스 파고 시큐리티즈의 마이클 슈마허에 따르면 7월의 고용 지표로 인해서 연준의 테이퍼링이 임박했다고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는데요. 매크로 스트래티지 부서 책임자 슈마허는 고용 보고서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pretty stro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not a blockbuster,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은 아니라면서 만약 그 이후에 또 다른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때 연준은 심각하게 테이퍼링을 언급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월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10년 채권 금리를 상향 압박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슈마허의 예측에는 델타 변이라는 와일드 카드가 있습니다. 그는 델타 변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또 정부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없다라면서도 새로운 통제가 경제활동을 해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그것이 수익률의 상당한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기사가 이제 몇 시간 전에 뜬 제일 최신 기사여서 이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 하루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백악관 연설에서 7월 고용 보고서를 축하를 하기보다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를 먼저 표한 기사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신의 메시지는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경제 회복의 전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코로나19가 경제 회복에 시급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아직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는 시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맞선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스닥은 15,0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패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 실시간 파동 한번 체크 들어갈게요. 지금 60분 봉입니다. 첫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 봉이에요.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지점. 지금 시장에 대한 이탈 위치 값을 좀 측정하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 밑에 하단선 있죠. 오늘 15,080구간 이탈 드러나면은 매도 추세로 나올 거예요. 아직 시장에 대한 파동이 확정이 안 됐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지었습니다. 자, 지금 만약 트레이딩 하겠다라는 관점 가진다면은 현재가 매수 보시고 15,080 라인, 손절 라인 한번 잡아보세요. 근데 15,080에 대한 이탈 드러났을 때 오늘 매도 파동으로 바뀝니다. 매수를 못 보게 되는 현상이 펼쳐져요. 아시겠죠? 지금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지지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인데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라인이에요, 오늘. 오늘 나스닥 하면서 정해지는 구간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보수적인 시장 관점을 가지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 이탈, 어디 이탈. 이 라인에서는 접근을 안 하는 거죠. 자, 지금 일목균형표로 한번 보면은 매수를 한번 보려면은 15,110선 이탈 드러나면 매수 볼 수 있어요. 자, 매도 보려면은 15,080선 이탈 드러나면 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라인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상단 레벨링, 신고점 인근 매물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스 플레이도 가능성이 놓이기 때문에 이 이탈 두 지점이 놓이고 나서 상황별 추세가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시장 파동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장 개장 35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정 파동이죠. 이탈되고 나서 보세요. 추세가 오늘 당일 방향성이 이 양 이탈에 대한 지점이 드러났을 시 그때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채권 강의했죠. 채권이란 채권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채권이 달러에 미치는 영향, 채권이 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실전 사례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앵커님이 시작할 때 웰스파고에서 그 얘기를 했죠. 네. 테이퍼링 임박 신호 아니야? 근데 시장에 대한 강도는 나오고 있어요. 시장은 선반영 들어갑니다, 항상. 금요일 날 우리가 느꼈던 게 뭐죠? 유로와 골드가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했었죠. 시장이 뭘 느끼고 있을까요? 잭슨 올 때 출구 전략에 대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러니까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곧 채권이 재료다. 국채를 알아야지 시장이 보인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국채 시장에 대한 실전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각 시장별 어떠한 가능성이 눈에 띄는지 가설 매매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가설 매매. 자, PP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마지막이죠. 강의네요. 네, 오늘 좀 하드코어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귀 쫑긋하고 귀 들어야겠습니다. 쫑긋하고 좀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매매하는 종목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보시죠. 제일 왼쪽에 유로, 그리고 금, 그리고 미증시죠. S&P, 나스닥, 다우지수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뉘는데, 여러분들 가설 매매가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가능성, 이거를 성립해놓고 변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일까요?
테이퍼링에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일까? 이거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은 시장이 어느 때보다 이제 긴박합니다. 고용지표 회복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회의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예요. 통화정책, 세계인들이 다 참여해서 열리는 회의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파월이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사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지 시장에 대한 수익성이 가장 극대화될까라는 판단부터 세워야 돼요. 자, 가설 매매는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주식에서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고 어떤 변수값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채권이 끼어들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설 매매 핵심 부분은 뭐냐면 테이퍼링이죠. 미국에서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는 전략은 어떤 시장에 가장 영향을 끼칠까? 자, 1번이 유로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이건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2번이 금입니다. 3번이 증시예요. 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증시에 오히려 시장 영향을 안 끼칠 가능성이 높네? 의외죠? 굉장히 의외입니다. 자, 증시부터 한번 볼 거예요. 채권에 대한 어떤 전략이 왜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지금 현 상황, 현재 FOMC의 상황, 그리고 지난달 FOMC에서 나온 새로운 통화 정책이 증시에 어떤 영향 요소를 미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8월 6일자로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어요. 기억하시죠? 왼쪽 보시면은 87만 명이라고 눈에 예측치가 띄는데 실제치가 94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고용지표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잭슨 회의 전이다. 두 번째, 실업급여 종료가 맞물리는 고용지표의 발표다. FOMC에서 페드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고용지표, 고용 회복의 실질적인 객관적인 수치가 드러난다면 이라고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중요한데 실업급여 수당에 대한 어떤 종료를 알리는 7월에 그때 고용지표는 어떤 시작의 알림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뭐죠?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죠.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100만에 육박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건 이거예요. 테이퍼링 심화 단계입니다. 자, 시장은 선반영 시작한 거예요. 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7월 모든 추가 실업수당 종료의 의미. 그럼 시장 참여자는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7월 고용지표는 실업수당을 안 주는 고용지표다 보니까 실질적인 미국에 대한 회복세를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구나. 반영에 대한 어떤 여부, 회복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지표였구나. 좋게 나왔네. 그럼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을 바라보는 전 세계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7월에 8월 26일, 27일 잭슨홀 회의에서 긴축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여러분들 이제 실전 사례를 보기 전에 지난주 했던 거 한 번만 기억을 해봅시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빼기 물가 상승률을 한다면 실질 금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파란색 표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정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빨간색이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파랑선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높다는 거는 지금 돈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으로 쏠리는 상황이다라고서 연출할 수 있겠죠. 지난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은 증시가 조정이 올라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물가는 지금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물가는 못 떨어집니다. 급격한 하락세를 유도하지 못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이 주려면은 어떤 상황이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라는 전제를 깔아보죠. 그럼 국채 금리 급등밖에 없습니다. 10년물 국채,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10년물 기준 국채 금리가 급등 요인을 발현해야지 시장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왜냐? 실질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위험 자산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의 시장입니다. 그동안 세웠던 유동화가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업 실적, 애플, 구글이 좋다고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이 맞아요.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 대한 어떤 기업 실적 수치값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히 맞겠죠. 자, 정리합시다. 지금 시장이 나스닥이 조정이 올라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밖에 없다. 국채를 배우는 이유예요. 우리가. 자,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 금리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른 거다. 그러면은 이 역전 폭이 이루어지거나 이 축소에 대한 폭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축소 폭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돈이 빠지겠죠. 그죠? 근데 빨간 선은 지금 상황상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파란 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파란 선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보죠. 이게 가설 매매예요. 여러분들. 결국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당장 힘들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 이건 뭐예요? 테이퍼링을 한다 이거죠. 해왕님,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가능성, 출구 전략에 대한 미국 가능성이 시사되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급등할 요인이 아닌가요? 왜냐? 국채 가격이 빠지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결국 페드라는 집단이 수요를 축소함으로써 국채에 대한 가격이 빠지고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이건 웬걸? 7월에 갑작스럽게 7월 FOMC회에서 스탠딩 레포라는 제도를 도입해버렸어요. 이게 실전 사례예요. 여러분들. 국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채를 가지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간접적으로 시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스탠딩 레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확하게 뜻이 써 있어요. 국채를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다. 자,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있어요. 매달 800억 달러. 우리나라로 90조씩 사고 있습니다. 대략. 자, 근데 90조에서 80조 들어주고 80조에서 70조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수요 하락 요인이죠. 수요 하락. 자, 지금 연준 입장에선 수요를 하락시킨다면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는데 이 제도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중은행 너네가 사 이거예요. 시중은행 반발할 수 있죠.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야, 국채 금리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게 된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못 하잖아. 나중에 이거 망하면 어떡해. 라는 전제를 깔아버려요. 야, 그러면은 내가 지급준비금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줄게. 너네가 불만이 언제든지 생기면은 니네가 산 국채를 언제든지 지급준비금과 바꾸게 해줄게. 라고서 제도화를 시킨 거예요. 자, 시중은행 어떻게 되겠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땡큐. 고마워. 우리 가뜩이나 돈 돌 데 없었는데 국채를 이제 사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시중은행이. 자,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수요가 떨어진 그 부분을 시중은행이 수요를 올린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올까요? 국채 금리가 다시 1.7%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번 3분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겁니다. 3분기에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시장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한 조정이 올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올 것인가 증시만 볼게요. 증시, 미국 증시가 조정이 올 것인가 상승이 올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만 열어두고 본다면은 조정이 오려면 국채 금리가 급등해야 되는데 스탠딩 레포라는 제도를 틀을 마련함으로써 조정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국채 금리 파랑선 보이시죠? 이 급등에 대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이 하단 1.2%에서 1.3%까지 여기서 랠리성을 보이면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증시는 테이퍼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게 가설 트레이딩입니다. 오늘 내용 어떤가요? 좀 어렵죠, 앵커님?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베이스를 깔았던 거는 자,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증시에 제일 약하게 미칠 거야라는 가능성이 내세워지는 거예요. 자, 잠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시장이요. 앞으로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채권 금리는 언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가능성을 내봤을 때 올해 4분기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수요량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 대한 어떤 부양 정책, 인프라 정책에 대한 추진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공급량에 대한 어떤 과포화 상태로 시장에 대한 국채금리 급등이 나오고 그때 조정을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요. 4분기에. 오히려 나스닥을 볼 때는 인프라 정책에 대한 시작으로 국채에 대한 발행량을 늘림으로써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을 포착하는 게 더 맞다 이겁니다. 테이퍼링으로 시장에 대한 조정을 기대하지 말자는 게 미증시의 전략이에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아주 폭발적인 반응들이 오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선암기 후 이해라고 하시면서 근데 뭐 실마편이라 그런 거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무조건 다시 보기 해야지 이런 말씀들도 있고 네, 지금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앞으로 미 국채에 대한 금리에 대한 요인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나온 리포트 자료예요. 미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전망. 미 국채 금리.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죠? 미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입니다. 미 국채 금리 급등이 오면 시장이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만 스탠딩 레포가 제도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 국채에 대한 금리 급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가 증시에는 굉장히 미비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1.2%에서 3%대 등락을 유지할 것을 전망 유지하는 바가 스탠딩 레포가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스탠딩 레포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자, 그럼 국채에 대한 영향은요. 국채에 대한 영향은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채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자, 화면 잠깐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달러예요. 달러. 자, 우리가 유로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표 보시면은 지금 연준이 사고 있는 채권 매입 양이죠. 연준의 자산이에요. 연준이 여태까지 사들인 채권의 양이 약 8천조예요. 8조 달러예요. 8조 달러. 8조 달러. 우리나라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9천조 가량.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근데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던 게 어떻게 돼요? 완만해져요. 어쨌든 사는데 줄이면서 사니까. 자, 근데 달러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채에 대한 수요를 시중은행한테 넘기는 스탠딩 레포에 대한 전략이 달러에 영향을 끼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내죠. 왜 찍어낼까요? 채권을 사기 위해, 국채를 사기 위해, MBS 채권을 사기 위해 달러를 찍어내는 겁니다. 스탠딩 레포라는 건 시중은행 너네가 사, 이 전략이에요. 이미 떠돈 돈으로 니네가 사. 그러면은 테이퍼링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 달러의 공급량 축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국채의 영향이 없더라도, 미비하더라도 어쨌든 달러에 대한 발행량은 줄어든다 이겁니다. 제일 간단한 게 이거예요. 국채에 대한 변동률은 없습니다. 근데 테이퍼링 전략은요, 달러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럼 지금 달러 차트 보이시죠? 자, 우리 볼 때 원화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유로화예요. 달러 대비 유로화 차트, 유로 대비 달러 차트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물할 때 보는 달러 차트는요, 유로화 대비 달러 차트예요. 원화 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공급량 축소가 들어간다는 가정은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어떤 상방 돌파가 이제 드러날 것이다라는 가능성 시사예요. 내일 유로 부분 하이라이트만 쫙 할 거예요. 지금은 국채로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달러 가설매매 여기서 드러납니다. 달러의 공급량 축소는 이루어질까? 국채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달러는 국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 스탠딩 레포 전략은 떠넘기기지 국채 발행량 축소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증시랑은 다르죠? 증시랑은 정확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본질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폭발하고 달러가 상방을 확 친 이유는, 증시는 확 내리지는 않았는데 달러는 확 친 이유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정확히.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스탠딩 레포와 달러의 공급량 축소는 무관하답니다. 무관합니다. 자, 그럼 금 한번 볼게요. 자, 금의 포인트 전략은요, 완전 달라요. 국채에 대한 변동성도 의미를 갖지만은 달러와 국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국채에 대한 어떤 가격 표현은 제한적인데 달러가 상방을 친다면 금값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눈에 띈다는 전략이 내세워지면은 시장에 대한 상품별 전략이 유효하겠죠. 자, 가설매매 금, 나스닥, 달러 봤습니다. 뭐 유로 봤습니다. 유로.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 게 눈에 띌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하는 건 뭐죠? 원웨이죠. 딱 이거 찍었는데, 오늘 이 방향성을 탁 찍었는데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조정도 없이 갑니다, 심지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얘기를 했을 때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테이퍼링 시장에 대한 이슈는요, 유로가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 다음 골드, 그 다음 증시예요. 증시는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이 눈에 띄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심화해요. 실전,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건 잭슨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국채에 대한 변동률로 보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본 겁니다. 근데 왜 증시에는 영향이 안 끼쳐요? 이렇게 보신다면 오늘 영상으로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증시는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온다 가능성이 열렸다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정책에 대한 확정으로 채권에 대한 공급량을 늘렸을 때 공급에 대한 영향으로 시장 국채에 대한 금리 급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번 3분기에는 시장이 국채 금리가 1.2%에서 1.3% 내외를 가리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증시에 대한 큰 변동률을 가리키긴 힘들고 기존대로 마이너스 실질 금리에 대한 레벨링을 계속적으로 돌면서 증시는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국채에 대한 실전강입니다. 자, 오늘 최종으로 이제 국채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유동화 시장에서는요, 채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돈을 공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채권을 사들이는 FOMC의 통화 정책과 어떤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요, 시장을요, 완전히 판가름을 지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확실한 거 좋아하죠? 그럼 내일 우리는 한번 뭘 알아볼 거냐면 유로를 볼 거예요. 과연 유로존의 상황은, 과연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상반된 입장을 가리키나. 원화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증시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증시는 테이퍼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리고 추가적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 정말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글로벌 영이라는 시청자님께서 유튜브로 내용 너무 좋습니다. 모든 투자 상품의 원리를 한 방에 다 통하네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바로 진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코너죠. 노란톡에 올라오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생방송 중에 마이스터님과 함께 바로 답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노란톡으로 접수된 해외 선물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마스터님, 제가 노란톡을 잠깐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하고 조금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가 하고 좀 위축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제가요, 해외 선물을 시작할 때 1 더하기 1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 없습니다. 모르는 거를 해서 못하고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지, 모르는 거를 그냥 넘긴다면은 그게 더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질문도 여러분들 아는 선에서 모든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모르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있는 노란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노란톡으로 들어온 보내주신 질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참여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처음 질문 들어온 거 보면 조막송님께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앞전 방송에서 얘기하셨는데 몇 년물 기준이면서 급등은 100분율 기준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지금 10년물 기준이에요. 무조건 10년물입니다. 30년물도 아니고 어떤 2년물, 3년물, 단기물 채권도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부터 드릴게요.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봐야 되며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은 어떤 지금 잠시만요. 자, 이거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시장에 대한 어떤 질문의 의도는요. 정확하게 보여요. 조막손님이네요. 네, 맞나요? 조막손. 제가 제대로 본 거 맞나요? 손님? 조막손님. 조막손님. 조막손님이 손님. 조막손님. 네, 손님인데. 네, 손이 조그마신가 봐요. 네,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조정 포인트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제일 궁금한 질문이겠죠? 자, 간단해요. 제가 말한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은요. 지금 빨간 선과 이 파란 선, 물가 상승률과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축소예요. 축소. 간단하죠? 빨간 선은 내려오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그럼 이게 점점 간격이 좁아지겠죠? 이게 시장 조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측정하는 게 시장에 대한 조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언제 급등이 올까요? 1.5%만 올라가더라도 시장 조정 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시장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1.5%를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 당시에.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갑작스럽게 인프라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갑자기 4조 달러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죠. 국채금리 급등하겠죠. 급등 나옵니다. 그럼 시장 그때 조정 들어가요. 그러면은 1.5%를 도달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를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그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겠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명목금리, 여기서 나오는 명목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예요.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은 백분율인가요?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과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상대적. 이 상대적이라는 거는 곧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증시에선. 자, 이상입니다. 네. 10년물 채권 금리다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뽀로로님께서 해왕님 채권 금리 오를 것 같은데 일반 투자자는 미국 채권 못 사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못 삽니다. 못 삽니까?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파생 상품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냥 뭔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 예시로 들면은 뭐냐면은 우리 작년에 은행 하나 있었죠. 예, 그 DLS 사태. 네. DLS 사태 있었죠. 예. 근데 그 DLS 관련 상품도요. 독일 국채 금리에 연동된 파생 상품이겠죠. 그죠? 그런 상품성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품은. 그러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우리는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선물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서 10년물 국채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간접적인 형태에 대한 펀드 상품을 찾는다면 각종 증권사, 은행에 이런 식으로 가서 이 국채 관련된 이제 펀드, 파생 상품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코너죠. 해외 선물 신세계. 우리 해외 선물 트레이딩에서도 유로 그리고 나스닥, S&P 거래하듯이 10년물 국채도 트레이딩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어서 인생 한방님께서 금값 더 떨어질까요? 주셨거든요, 질문. 네, 이거는 제가 사실 이번 주 매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네. 준비하려고 했는데 떨어집니다. 네, 그것만 떨어집니다. 알려드릴게요. 떨어지는데요. 예. 유로는 원웨이 가는데 금은요 계단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상방과 하방을 반복하는 계단식입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금은 영향 요소가 아까 뭐라 했죠? 국채에 대한 영향을 받되 달러 영향도 받는다. 그죠? 국채가 유지부동이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계단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로는 원웨이 가능성이 심화된다. 이렇게 평가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성질이 다릅니다. 달러가 초강세가 나와버리면 금값 못 버텨요. 금값 못 버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가 초강세가 나와버리면 금값이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러 얘기해 주시니까 쌤님께서 달러 전망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달러 전망이요? 네. 네, 일단은 잠깐만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 금값이라든지 달러 관련해서 이런 상품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많이들. 자, 달러 전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 선물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달러 선물 지수가요. 네. 자, 우리가 유로화 대비로 평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로화 대비. 이거 원화 관련 아닙니다. 원화는요. 초강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화 달러 해갖고. 왜냐면은 유로와 관련해서 달러 대비 선물 상품을 보게 된다면요. 유로존의 상황과 미국 상황을 고려한 거예요. 원화 대비 달러를 가치를 평가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대한 국채 상황과 국채 발행량, 원화에 대한 발행량과 미국에 대한 발행량을 비교를 해야겠죠. 그죠? 비교를 해야 되죠. 근데 한국 상황 어때요? 원화를 계속 찍어내는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로존하고 상황이 달라요. 원화 관련해 갖고는 박스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우리가 보는 유로화 해외 선물할 때 트레이딩하는 상품은요. 강세 나옵니다. 일단 1차 저항 97달러까지 가능성 높아요. 97. 이거는 제가 내일 매매 기법으로 설명드릴게요. 매매 기법으로 어디까지 도달 가능성이 높은지 와. 내일 기대하세요. 네, 이렇게 또 상세하게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인생 한방님께서 테이퍼링 궁금합니다. 하게 되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강의 내용 중에 또 살짝 언급해 주신 거랑 좀 중복이 될 것 같긴 해요. 차트로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간략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간이 조금 다 돼가지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왼쪽 네모칸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자, 중간에 네모칸 보이시죠? 이게 유로 테이퍼링이에요. 자, 지금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선택은? 안 그런가요? 당신의 선택은? 효과음 넣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BGM 좀 넣어야 따단. 되는데 제가 단 한마디로 얘기 드릴게요. 1년 동안 상승했던 2014년도, 15년도에 대한 차트를 좀 집중해 보세요. 미국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처음 벗어나고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테이퍼링을 알렸을 때예요. 이 시장에 대한 강도를 해석을 잘 해보세요. 해석을. 근데 지금 또 미국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내일 공개하도록 할게요. 와, to be continue 약간 네. 개봉박두 느낌인데요. 네, 내일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박춘배님께서 금으로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지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일단은요. 네. 금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전략은요. 저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원래 인플레라는 현상은 뭐냐? 물가 상승률을 뜻해요. 네. 돈을 많이 푸는 시대에서 이제 금을 대체해서 사면은 내 자산이 보호가 된다라는 평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데 오히려 어떤 다른 투자 대안보다 금을 사면은 내 자산이 보호가 되냐 이 개념이에요. 해지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방어입니다. 시장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위험 시대 때 금을 사게 되면은 내 자산이 보호가 되냐 이 뜻이에요. 내 자산이 보호가 되냐 방어가 되냐 그죠? 만약에 시장에 대한 어떤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엄청난 금융에 대한 위험이 도래를 했을 때 모든 게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주식, 집값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그때 해지할 수 있는 게 금이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지금도 높이 기록하죠.
근데 지금 해지가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로 해지를 하겠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물가 연동 국채를 사야지 내 자산의 해지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TIPS죠. TIPS. 팁스예요. 물가 연동인 국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투자하면요. 해지가 되는 거예요. 방어가 됩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내 자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물가 연동 국채라는 팁스라는 상품을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노란톡으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청자님들 어떠셨나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란톡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코너를 진행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해외 선물 투자 팁,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들려드렸는데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관련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밤 11시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